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도 단기가 가능하거든요. 장기간 지속되는 트렌드가 아니라 트렌드가 좀 짧아요. 그러니까 치고 빠지는 전략들이 필요하거든요. 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평균에 해당되는 수치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없어요. 비싸게 올라갔던 아파트들의 시세 하락을 기다린다 라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한동안은 가장 규제를 심하게 했던 정부는 지금 돌아가셨던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지 않아요? 부동산 전문가는 어디 살까? 부동산 전문가는 어디에 투자하고 있을까? 이런 거? 근데 저는 투자 베이스가 아니고 리서치 베이스라서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런 질문을 안 하시고, 예. 저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저 투기꾼 얘기 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 저기 PD 수첩에도 나오시고. 네. 저는 묻지마 투자를 하지 말자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네네네. 심지어는 그 PD가 와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날도. 그래서 막 그 부동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시냐고. 그래서 제가 묻지마 투자 하지 말자라는 강의를 했잖아요. 들으셨잖아요 했더니 네. 그러네요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게 나갔어. 자기도 본인도 그러네요 라고 거의 하는 그렇습니다. 앞에서 한 얘기와 실제 방송이나 기사 나가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정말 예의가 없는 게 토요일 날 한밤중 12시 전화를 해요. 인터뷰해달라고. 그건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다 급한 거예요. 다 마감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급하니까 네. 뭐 빨리 해야 되니까 시간이 어쩔 수 없다 이해를 하는데, 한켠에서 또 언론은 그래도 돼 라는 생각들이 좀 아니 있어요. 필수첩인데 그럼 제가 해줘야 돼요 그걸? 토요일을 밤 12시, 저는 9시 10시에 자거든요. 새벽에 일어나기 때문에. 자다 깨가지고 전화를 하도 받았더니 저는 뭘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겠지만 토요일 한밤중에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인터뷰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하면 괘씸죄도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안 해줘가지고. 그 주에 나갔거든요. 힘든 세상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뭐 다른 걸 떠나서 혹시나 어떤 쪽으로 이제 좀 바이어스가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약간 편향성? 뭐 예를 들어서 업계를 대변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 분양이 잘 돼야 되고 뭐 많이 팔려야 되고 막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어서. 전혀 없어요. 저는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네. 그러니까 리서치 회사라고 하는 게 컨설팅 회사랑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비싸면 비싸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계속 저를 찾는 거고. 시장에서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컨설팅을 베이스로 한다라는 것과 리서치를 베이스로 한다라는 것에 대한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컨설팅은 어떻게든지 일을 되게 만드는 것들이고요. 일이 되게끔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거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분양이 될 수 있을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마케팅에 넘어가는 것들이고 1부터 100까지 조사를 해서 유리한 데이터들만 뽑아서 그것들을 활용들을 해요. 리서치 하는 이유가. 근데 저희는 안 되면 안 된다까지 얘기하는 게 저희 역할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들의 영향이 거고. 그런 거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이제 시공사들이 보통 현대건설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 시행사들이 우리 시공을 해달라고 요청들을 해와요. 근데 사업성이 있어야지, 책임주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업성이 없는 것들은 아예 시공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객관적인 검토를 저희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한 10개 조사하면 9개는 하지 말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시행사는 엄청 싫어하죠. 시공사들은 객관적인 데이터니까 믿고 신뢰하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 근데 시행사에서 그래도 우리 빠시온 김학렬 소장님 정도 되면 시장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좀 잘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막 우리랑 뭐 또 같이 해봅시다. 일감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로비도 했었죠. 1%만 올려달라고. 아니, 절대 안 해요. 1%를. 그러니까 이게 분양 의향률, 리서치 베이스로 하는 것들이니까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소비자 의견 베이스로 해서 수요를 도출을 해요. 수요 조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수요를 1%만 더 올려달라고 하면 이제 1%만 올려도 이게 몇천 명이 수요가 증가하는 것들이라서 절대 안 하죠. 그런 것들. 그런 거 베이스로 결과 리포트를 쓰는 것들인데 수요가 없는 데 있다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수치를 달라. 0.2%만 올려주세요. 뭐 그런 것들도 굳이 기수였었어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그게 엄청나게 돈은 될 텐데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그런 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이제 그것도 일종의 산업이니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다만 김학렬 소장님은 약간 그런 쪽으로 바이어스는 없으시다는 거. 없다고 하셔도 됩니다. 많이 들으신 질문이실 텐데. 빠숑의 뜻이 뭡니까? 빠숑이. 열정이라는 패션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예전에 한멜 시절에 제가 이제 90년대 초반 학번이다 보니까 그때 한멜이 처음 나와서 이메일 아이디를 만드는데 패션으로 했더니 누가 이미 선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다가 P 하나 더 붙이고 S 하나 더 붙이고 조합하다 보니까 이제 빠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그 패션이라는 뜻이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이제 그 의류 패션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패션도
제가 앙드레임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빠숑이라고 발음하셨어요. 그게 이제 의류 패션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것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학렬 소장님의 빠숑이 그래서 뭐 새로운 것에 대한 열정 이런 것으로 제가 좀 일단 의미를 해석을 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 활동들을 보통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한국갤럽이라는 회사에 있었는데 대외적으로 제 이름으로 활동을 못했고 필명. 그래서 이제 빠숑이라고 이제 필명을 했는데 글이 좋았나 봐요. 다들 그래서 이제 빠숑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칼럼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저는 그랬어요. 빠숑이 불어인가 아니면 진짜 옛날에 저기 막 뭐 힘줄 때 막 빠숑 막 이런 것처럼 막 그런 건가. 열정과 패션. 또 오늘 책을 또 선물로 이렇게 가져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인까지 해주시고 베가북스에서 나온 책인데 이게 최신 버전이죠? 그렇죠. 소장님이 쓰신. 제가 혼자 쓴 건 아니고 김우란 작가랑 공조를 했는데 그 임장 많이 하신다는 분. 그렇죠. 임장 리포터를 쓰는 게 그 친구의 본업이고 그래서 이제 남들이 안 보고 대중적이지 않는 정말 투자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매주 리포터를 써요.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좀 최근에 가장 부각됐던 것들만 골라서 책으로 엮었던 것들이죠. 당신만 몰랐던 부동산 투자. 이거 확 땡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부분 아파트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투자층들은 지금 아파트 투자를 못 해요. 이미 이분 정부 들어서는 규제. 거의 한 2, 4년 동안 못 하다 보니까 그럼 아파트 말고 어떤 투자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해 드렸고 근데 이제 아파트가 좋은 이유는 좀 안전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기도 하고요. 거래도 많고. 근데 이제 좀 수요가 좀 적은 투자 상품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투자해도 좋긴 한데 어떤 것들을 조심하면 되는지 그래서 이 정도는 공부하고 투자하자. 그런 차원으로 지금 아파트 말고 다른 투자 상품들을 뭘 투자하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던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아파트 얘기보다는 뭐 갭 투자도 좀 있긴 합니다만 썩빌, 요즘 썩빌 투자, 그 오피스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뭐 꼬마 빌딩,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쪽이 뜨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봐야 된다, 알고 투자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묻지마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물건도 적고 이게 장기간 지속되는 트렌드가 아니라 트렌드가 좀 짧아요. 그러니까 치고 빠지는 전략들이 필요하거든요. 뭐 주식으로 봐도 이게 장기 투자하는 것들이 있고 중기, 단기가 있잖아요. 이건 거의 단기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도 단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량주 블루칩이 아니라 약간 틈새를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의 현대백화점 같은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대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블루칩이잖아요. 아무 때나 사도 되거든요. 그냥 버티면 그냥 알아서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겠지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테마주라든지 갑자기 떴다가 줄어드는 것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또 뭐 코로나 또 변이 바이러스 확산되다 보니까 갑자기 좀 하락하고 있었던 바이러스 주가 관련 주가 백신 주가 또 뜨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워낙 그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풍선 효과로서 그 전까지는 부각받지 않았던 비아파트라든지 비규제 지역의 상품들이 좀 뜨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속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쪽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뜬 것들이기 때문에 규제가 풀리거나 뭔가 조치가 바뀌게 되면 여기는 또 바로 또 빠지게 되거든요. 수요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하자라고 썼던 것들이고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투자하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제가 약간 부동산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서점에 이런 책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 저것도 저 지역도 팔아먹으려고 하네. 저 지역도 뜬다, 어디 뜬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사람들한테 좀 뭐라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좀 심장이 좀 떨리게 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저는 20년 동안 뭐뭐를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더 많이 했어요. 그러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만 보면은 뭐뭐를 사라라고 추천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내 집 마련을 하세요. 라고만 하는데도. 그럼 집 사라는 것처럼. 네,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내 집 마련하고 집 사는 거하고 그냥 묻지마 사는 거하고 좀 다른 얘기잖아요. 좀 오해가 좀 있어요. 최근에 좀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좀 여쭙고 싶은데 특히나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되게 좀 변화들이 감지가 되고 있잖아요. 뭐 거래도 많이 줄었다고 하고 상승률도 많이 꺾였다고 하고 이제는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로 좀 시장이 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실제로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리서치 회사에서 20년 동안 일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제 기반 리서치이기 때문에 통계 자료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통계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정말 디테일하고 지역별로 쪼개서 통계들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대부분 매스컴이나 정부에서 정책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다 평균이에요. 평균을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평균에 해당되는 수치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없어요. 일단. 더 높거나 낮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이 형성되는 거고. 예, 근데 평균을 갖고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정책이 안 먹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일 텐데요. 매도자 우위 시장이 아직도 대부분이고요. 예, 매수자 우위 시장은 좀 일부. 정말 일부입니다. 시장 전체가 이렇게 변한 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거래량이 없는 쪽은 대부분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너무 네. 비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는 거래가 없다 보니까 이제 통계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제로니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쪽 보면은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안 팔려서 갖고 있었다가 풍선 효과 때문에 여기 측에 나온 대로 글로 수요가 살짝 몰릴 수 있잖아요. 그쪽은 일단 또 몰리게 되면은 그동안 안 팔렸던 것들이기 때문에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물건을 막 내놓습니다. 거긴 또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기도 하죠. 근데 그런 쪽은 대부분 그동안 인기가 없었거나, 그러니까 그동안 안 팔렸다라고 하는 것들은 시세가 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수요가 적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젓는다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없는 지역, 인기가 없는 상품들이 최근에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쪽에 이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매도자들이 막 물건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매물이 쌓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좀 달라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사실 저도 기자입니다만 부동산 관련 뉴스들, 기사들을 보면 굉장히 단편적인 것들이 많고 네. 일예를 가지고 성급하게 일반화를 시켜버리는 것들도 상당히 그렇죠. 많아가지고 예. 또 올라갈 때는 또 올라가는 대로 그렇게 또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시장이 정체될 때도 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뭐 이제 강남에 이런 비싸게 올라갔던 아파트들의 시세 하락을 기다린다라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한동안은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은 조금 인기가 떨어졌던 지역들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30억짜리 아파트가 다시 25억이 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오셔갖고 이런 공약들을 한번 말씀들 하셨던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정권 초기 쪽 시세까지 내려오도록 돌려놓겠다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하셨던 멘트는 그 멘트가 빠졌어요. 그냥 안정화만 말씀하셨지 이전 시세로 돌려놓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주식 시장과 다른 게, 이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중적으로 가격이 형성이 돼 있어요. 매매가가 있고 전세가가 있거든요. 주식은 전세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이건 완전 실수요거든요. 투자 수요가 아니라 실수요인데 이미 전세가가 이번 정부의 초기 단계를 넘어갔어요. 매매가를.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가 이하로 매매가가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하 가격은 힘들 것 같고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일부 그 박스권이라고 하잖아요. 박스권에서 올라가는 그 정도라고 예측을 하셔야지 이게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2017년도 5월 이전의 시세로 돌린다.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전세가 때문에. 예. 그리고 그 매매가가 다시 그 전세 가격까지도 내려와 버리면 이제 깡통 주택이 돼 버리고 좀 사회적으로 또 문제가 커질 수도 있고 가격만 놓고 보더라도 다시 이번 정부 초반 수준으로 값이 내려온다면 이거는 또 부동산 시장 자체가 망가질 수도 있는 시스템적인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여서. 그리고 이제 깡통 전세에 대해서도 좀 오해가 너무 많아서 그것도 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깡통 전세가 지금도 발생한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늘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근데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지역과 관심 갖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깡통 전세가 단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거든요. 자꾸 예를 들어서 그 C라는 지역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 관심은 A나 B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뚱쳐서 평균을 내다 보니까 이 시장이 발생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이 A라고 하는 지역, B라고 하는 지역에 깡통 전세가 발생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이 이미 커요. 그러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50%를 넘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깡통 전세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데들은 이미 미래 가치를 땡겨서 사거든요. 왜냐면 장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싼 거 알면서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보통 전세가랑 매매가랑 붙어 있는 지역들은 매매로 사기 싫은 거예요. 당연히 실거주는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높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은 깡통 전세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인기가 기본적으로 C급 이하죠. A부터 E까지 있다고 하면은. 근데 A나 B급에서는 깡통 전세가 발생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 집을 그냥 사겠죠. 예. 그러니까 좀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뉴스 보시더라도 깡통 전세가 발생하는 지역들과 아닌 지역들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고 발생하지 않는 지역들은 단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다.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깡통 전세 발생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단적인 예예요, 그게. 예. 진짜 그 성급한 일반화 그리고 평균의 함정 여기 빠지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도 부동산 투자 수요 자체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수요의 강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매수 강도라는 게 있듯이 그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크게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이 단기간에 다 그러니까 시각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오해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한 10년이나 20년 정도로 시장을 좀 확대해서 보신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정부가 민주당이니까 뭐 진보 정권이니까 부동산을 규제해야 되고 뭐 이 토지의 국유화니 뭐 이런 것들 막 논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수요가 너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게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 수요를 억제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공급이 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지속될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아마 공급이 되게 되면은 규제도 저는 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때는 이제 또 집이 많아지니까 또 수요를 좀 풀어줘야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 한 20년, 30년을 역사를 좀 확대해놓고 보면요. 가장 규제를 심하게 했던 정부는 지금 돌아가셨던 노태우 대통령 때였어요. 80년대 말 90년대 초 거의 모든 규제가 그때 다 나왔어요. 심지어는 이 법적인 규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는 공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공급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까지 다 했던 정부가 노태우 대통령 때였었고요. 가장 완화를 많이 해줬던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 때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규제를 다 풀었거든요. 샀다 팔았는데 양도세가 없어요. 이런 것들도 나오고 분양권 전매 가능하게 했고 또 분양권 전매를 하라고 하는 것은 투기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심하게 완화를 해줬던 정부도 있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때였습니다. 그만 보더라도 시장이 지금 수요가 많은지 공급이 많은지 갖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공급 대비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은 시장입니다. 이번 정부 초기에 잘못해서 공급을 또 안 했어요. 그게 제일 결정적이어서 결국은 좀 2019년도 하반기, 정확한 2020년도부터 공급을 좀 느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느리기 시작했던 것들이 실제 공급으로 다가오는 것들은 한 5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계속 수요를 억제할 수밖에 없는 정책으로 갈 것 같아요. 이거는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야당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 규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감안하고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규제 전국이 평생 간다. 그렇게는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고요. 그거는 공급이 좀 올라올 때까지 시간을 좀 벌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법이 없어요. 이쪽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 보니까 수요를 억제하고 그냥 이사 가지 말아요. 솔직히 노골적으로 그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사 가지 마라. 왜냐면 이사 가는 순간 수요가 발생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눌러 살아라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매 1가구 1주택자들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정도가 단계는 아니고 이미 2018년도부터 투자자들은 투자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중과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비아파트. 결국은 지금 이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딱 두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규제 지역을 지정해 놓고 규제 지역 내 아파트만 거래를 못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비규제 지역 아파트는 지금 투자해도 돼요. 중과 안 합니다. 그건 하도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규제 지역 내에서는 아파트가 아니고 비아파트들만 거래하게 하고 있고 심지어는 지원도 해요. 지사람센터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지원도 해주거든요. 대출을 뭐 80% 90%까지 주면서 그건 사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규제 지역 내 같은 경우는 아파트들도 또 안내해주기도 하고 아무튼 지금 수요를 억제하는 것들이고 규제 지역 내 아파트만 억제하고 있는 것들이지 그 외의 것들은 자유롭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규제 지역 내 아파트 공급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 공급이 될 때까지만 이럴 것 같고요. 공급이 될 때부터는 아마 수요가 알아서 좀 해소가 될 것이고 그때부터는 아마 완화 정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이제 수요와 공급의 좀 밸런스가 이제 맞기 시작을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가 이제 규제책을 포기하고 살짝 완화 기미가 보인다? 그때쯤이면 아마 시장이 좀 안정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규제를 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수요 대비 공급이 적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그 공급이 수요의 어떤 좀 밸런스가 맞을 정도로 올라오는 거는 언제라고 보면 될까요? 최소한 저는 5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할 거예요. 왜냐면 또 공급이 몰리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것도 좀 평균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많은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하나 다 없는 것처럼 보여도 또 공급이 많은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이라고 보고 있는데 서울은 올해도 적었지만 내년도 적어요. 그렇죠. 없죠. 근데 지금 없죠. 경기도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인천은 올해까지도 많았고 내년도 많고 후년도 많아요. 결국은 이제 인천의 많은 입주 물량들이 경기도나 서울의 수요들을 얼마나 받아줄 수 있는지가 이제 관건일 텐데 지금 내년에 일단 그래서 좀 인천 물량들이 서울 수요를 얼마나 받을 것인가. 저 관심 있게 그걸 보고 있어요. 보통 그게 많이 이어집니까? 서울의 수요가 인천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제가 제일 재밌게 본 지역들, 지역 분석한 지역이 어디냐면 경기도 김포였어요. 네. 거의 2만 세대가 입주를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김포에 아파트가 들어온 지가 30여 년밖에 안 됐는데 30년 동안에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었어요. 2020년. 2020년에? 작년에. 아, 작년에. 그럼 그 정도라고 하면은 김포 같은 경우는 끝 지역이라서 배후 수요지가 없거든요. 예. 가격이 조정되어야 정상이에요. 전세든 매매든. 네. 근데 시세가 다 올랐어요. 올랐죠. 매매가도 오르고 심지어 전세가도 올랐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올랐던 이유는 뭐냐면은 서울에 거래를 다 묶어놨어요. 예. 매매 물건도 묶어놓고 전세 물건도 묶어놓다 보니까 서울로 출퇴근하셔야 될 분 중에서 주택을 못 구하신 분들이 다 김포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17,000세대를 다 받은 거예요. 투자 수요도 몰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포가 시세가 올라갔는데 아마 내년에 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인천이 입주 물량이 많아서 뭐 검단 신도시 비롯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서울의 수요와 경기도의 또 일부 수요를 얼마큼 받아주고 그것들이 얼마나 해소가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냐 들어올라가냐 그렇게 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도 제 생각에는 올라가는 지역이 있을 거고 빠지는 지역이 동시에 존재할 겁니다. 같은 인천 지역 내에서도. 그래서 아마 서울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올라갈 것 같고 서울 수요랑 무관한 지역들은 입주 물량이 많게 되면은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양쪽을 다 봐야 되겠죠. 이게 분명 뭔가 차별화 포인트가 있기는 있을 텐데 뭐 전반적인 이제 매크로 지표들 있지 않습니까? 뭐 유동성이라든지 또 이제 전반적인 시장 규제 막 분위기도 네.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뭐 교통입니까? 아니면은 진짜 뭐 이렇게 출퇴근할 수 있는 여건들 네. 아니면 단순히 투자 수요만 놓고 봐야 되는 건지 좀 뭐 어떤 포인트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비규제력이 많기 때문에 투자 수요까지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네. 서울, 경기, 인천은 투자 수요층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규제 지역이거든요. 인천도 규제를 심하게 받고 있고 예. 서울은 기본적으로 원래 심하게 받았기 때문에 투자 수요층들이 인천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말 그대로 실수만 보셔야 맞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어떤 거 보셔야 되냐면은 서울 수요가 인천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네. 본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것들을 내 거주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나는 강남에 사는데 연수구 송도부터 출퇴근할 수 있을까? 좀 어렵죠. 네. 근데 또 그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있죠. 한 40분 걸려요. 아침에 오면. 저도 그 고민을 되게 했었거든요. 네. 송도에서 과연 여의도 출퇴근이 가능할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매일 출퇴근할 필요가 없고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시는 분인데 난 새벽에 출근할 수 있어. 밑에 고속도로 타게 되면 40분 정도면 강남에 가. 양재까지 오니까. 예, 그러신 분들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송도도 수요가 증가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출퇴근 결정하시는 않고 전철 어디까지 가고 이 전철 타고 어디까지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지 그런 걸 보통 판단을 하거든요. 결국은 인천 같은 경우는 서울까지 올 수 있는 대중교통 갖고 일단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환승하지 않고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것은 1호선하고 7호선이거든요. 근데 1호선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7호선 라인 같은 경우는 아마 1시간 내에 서울의 웬만한 지역들은 다 갈 것 같아요. 저 끝까지 못 가더라도. 그런 지역들 중에서 보통 이제 메인 입지, 좀 센 입지에서 좀 아래 단계 입지로 갈 때는 평역을 넓혀가던가 아니면 구축해서 새 아파트를 선택하거든요. 그 입지 중에서 아마 좀 새 아파트가 잘 갖춰진 지역들, 택지 개발 지역들, 뭐 그런 지역들은 조금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도시들의 입주 물량이 많다? 그런 것들은 아마 서울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홀로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최근에 이제 인천도 막 오르다 보니까 나홀로 아파트들 다 올라게 됐는데, 네. 내년에 입주 물량이 많게 되면은 그런 나홀로 아파트들 구축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경쟁을 뺏기겠죠. 수요를 뺏기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조정될 수 있는데, 서울 출퇴근 가능한 지역에 신규 택지 개발 지역의 새 아파트다. 여기는 수요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천 지역 내에서도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고 좀 구분하시는 게 맞죠. 네. 또 하나 이제 궁금해지는 게 네. 아까 경기 인천까지도 이제는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 위주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그 투기 수요라든지 네. 다주택자 수요가 집값을 많이 끌어올린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이도 실수요자들 위주의 거래로도 가격이 되게 강세를 보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기 수요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원래 수요가 꽉 찼던 입지들이 있어요. 서울 같은 지역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투자 수요라기보다는 그냥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죠. 경기에 따라서, 유동성에 따라서, 아니면 입지 물량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는데,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것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파트라고 하면은, 네. 근데 이제 서울 같은 지역은 서울밖에 없고요, 전국에. 17개 광역지자체가 있는데, 네. 나머지 16개 광역지자체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서울은 늘 차고 넘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요층이 들어오면은 많이 오르고 또 빠지게 되면 가격이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딱 어설프게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투자 수요층들이 들어와야지 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럴 때는 다주택 투자라든지 법인 투자라든지 투자층들이 몰리게 되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의 비규제 지역 내 최근에 오르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들은 아마 대부분 투자 수요층들이 들어갈 겁니다. 투자 수요층들. 근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시장, 그러니까 물론 늘 오르진 않아요. 근데 2017년도부터 2021년 11월 현재까지의 시장은요, 투자 수요층들이 올려놨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실수요층들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이 주는 상태에서 실수요, 그러니까 원래 실수요가 꽉 차 있었는데 이번 정부가 잘못한 게 뭐냐면은 조급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미래 실수요까지 다 땡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정부는 투자 수요라고 보는 것들이고 저는 20년 동안 이 시장을 연구했던 사람 입장에서 그건 실수요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수요층 같은 경우는 내가 실제 거주할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샀다 팔았다 하면서 시세차익을 보려고 하는 수요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에 사고 있는 그런 수요층들은 당장 내가 거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두는 수요예요. 미래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에 들어갈 집들을 사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2030이 영끌한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건 영끌이 아니라 그냥 사두는 수요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출이 안 나와요. 대출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전세가가 올라갔거든요. 전세가가 올라가는 건 실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고 공급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사는 투자들이 증가했어요. 실제 그건 투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걸 실수라고 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안 팔 거거든요, 그분들. 왜냐면 미래에 들어갈 것들, 그렇죠. 대출 받아서 지금 못 들어가니까 그냥 사두는 겁니다. 그렇죠. 돈이 좀 쌓이고 대출 좀 받아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되면은 아마 세입자 나가고 본인들이 들어갈 예정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층들이 증가했던 건 사실인데 그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도 아니고 그냥 실수요거든요. 들어갈 집을 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하신다고 하면 서울은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지방은 그렇게 대기하는 층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서울 살지는 않지만 나중에 서울에 한가운데 사고 싶은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사두는 것들인데 지방은 그렇게 미래에 살 집들을 미리 사두는 수요는 거의 없거든요. 단기적으로 투자 수요층에 들어가야지 기존에 이제 수요랑 공급이랑 딱 적정 수준이 맞아 있는데 투자 수요층에 들어오게 되면은 공급은 정해져 있고 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늘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팝니다. 가격이 빠지죠. 수요가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메커니즘이 좀 들쑥날쑥한데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대기 수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집에 공급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이해하시게 되면은 요 시장이 굉장히 명쾌하게 정리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서울을 왜 살고 싶어 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일자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압도적으로. 절대 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서울이 지금 950만 명인데 경기도는 지금 1,300에서 1,400만 가고 있거든요. 경기도보다도 서울의 일자리가 더 많아요. 절대 다수가. 그러니까 서울 지금 통계를 제가 최근 건 안 봤는데 서울 일자리 숫자가 550만 개 되면은 경기도는 한 500만 개예요. 절대 숫자가. 결국은 경기도나 인천에 사시는 분 중에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더 문제인 게 지방 같은 경우는 1차 산업, 2차 산업 베이스잖아요. 일자리가 줄어요. 줄면 이 사람들이 일자리 어디서 했었냐? 서울, 경기도거든요. 근데 서울은 경기도나 또 판교 이런 지역들은 일자리가 증가합니다. 하루에도 법인이 수백 개가 등록을 해요. 서울 강남구하고 판교만 그래요. 다른 또 지역들은 안 그런데. 그럼 거기로 출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출퇴근하기 위해서는 그 근처 사는 게 제일 좋은데 거기 근처에 못 사니까 그 지역을 출퇴근할 수 있는 주변 입지까지 다 비싸지는 것들이죠. 이게 지금 서울이 비싸지는 이유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서울의 집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세대가 분화되다 보니까 아마 세대가 분화되게 되면 집이 두 채가 필요한데 서울에 증가하는 집의 숫자는 3%도 안 돼요. 그걸 못 따라가죠. 결국은 서울의 가구 분화 숫자를 주택이 따라갈 수 없다 보니까 경기도나 인천에서 해소해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경기도랑 인천의 일부 지역들이 오르고 있는 지역 이유 중에 하나는 경기도나 인천에도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서울에서 분화돼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수요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 주식이라든지 주식을 볼 때 이제 어떤 산업이 올라간다, 어떤 쪽으로 수요가 몰린다, 어떤 기업의 주식이 이제 핫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막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이게 어떻게 보면 산업의 구조,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의 그 큰 이제 정책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어디가 올라간다, 어디가 대기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되게 걱정이 드는. 저도 걱정이 돼요. 이게 결국은 뭐 양극화라고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구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직장이 서울 강남권에만 생기고 있거든요. 스타트업들 다 강남권에 생겨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판교 정도 생기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강남권 라인이에요, 다. 심지어는 서울의 동부권이라든지 서부권, 서남권은 많이 생기지 않아요. 특히 동부권 같은 경우는 일자리하고 거의 무관하거든요. 순수한 베드타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지금 경기도보다 싸요.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니거든요. 아, 왜냐면은 그 강남권에 출퇴근할 수 있는 경기도가 더 비싸요. 대표적인 게 과천, 성남, 그다음에 하남, 광명은요. 동부권에 있는 성동구 정도 빼면은 그쪽이 더 비싸요. 그렇죠. 특히 과천 같은 경우는 강남구, 서초구만큼 비싸거든요. 송파구도 무시하는 지역이에요, 거기는. 왜? 강남권에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구에 하나의 구를 봐도 되는 인구가 6만밖에 안 되니까. 뭐 성남도 마찬가지고 판교 자체적으로도 일자리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판교 테크노밸리가 7만 8천 명이 근무하는데 지금 제2, 제3을 만들어요. 그러면 7만 8천 명 규모가 2개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글로 또 일자리가 몰릴 텐데 그럼 일자리를 세우려고 하면은 지방에서 또 올라오거든요. 그럼 지방은 수요가 줄고 거기서 수요가 증가하고 그럼 누군가 또 그 주택에 살아야 되니까 주택가격은 또 올라가고 공급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지난 3년 동안 공급을 안 했어요. 그게 지금 시세가 폭등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게 선순환인지 악순환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고리를 어디선가 이제 끊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코스닥 상장사 사장님들 많이 이제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특정 지역을 언급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어느 선 지역 어느 선 아래로 예를 들어서 뭐 R&D 센터나 회사를 놓으면 인재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일종의 마지노선 같은 게 있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수요 조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산업단지 개발 조사를 제가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200건 정도 진행했었어요. 특정 지역의 산업단지를 개발을 하는데 기업체들 대상으로 물어보는 것들이거든요. 여기 입주를 할 거냐, 입주한다,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대부분 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요 조사를 하게 되면 보통 10% 이상이 나와야 높다라고 하는데 산업단지는 1%에서 5%밖에 안 돼요. 그럼 대부분 이제 이 지역에 혜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뭐 법인세를 5년 동안 감면해주고 부지 되게 싸요. 또 어차피 공장이니까 지방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텐데 95% 이상이 선택 안 하신 이유를 물어보게 되면은